40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세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만성염증, 아침마다 뻣뻣한 관절, 느린 회복력, 그리고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은근한 통증 말입니다. 아무리 잠을 잘 자도 이른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나고 칼로리 제한이나 운동, 선반에 쌓인 영양제 등 어떤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도 있죠.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공통된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 산업은 그 근본 원인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겉도는 해결책만을 여러분에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2달러짜리 기름진 생선 통조림을 하루 3번, 5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14가지의 독립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어리가 단순한 슈퍼푸드라서가 아닙니다. 정어리 안의 특정 화합물들이 매일매일 정밀한 생물학적 순서에 따라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 갑상선, 뇌, 그리고 장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모든 메커니즘을 하루하루 화합물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의 간, 지방세포, 신경세포, 그리고 장 점막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정확한 분자적 사건들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3일차를 꼭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3일차야말로 이것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한 신경학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법을 실천한 사람들이 3일차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묘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1일차와 2일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틀 동안 무엇이 쌓여왔는지를 보아야만 3일차의 메커니즘이 비로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로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별 생물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왜 이 상황에서 정어리가 다른 고단백 식품들과 다른 결과를 내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법은 단순히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정어리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어리 한 캔에는 대략 23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에 좋은 균형을 이룬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죠.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합쳐서 약 900mg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382mg, 일일 권장량의 300%가 넘는 비타민 B12, 비타민 D3, 캔당 약 45마이크로그램으로 일일 권장량의 80%에 달하는 셀레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보다 훨씬 적게 섭취하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타우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3캔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요법은 매일 69g의 완전 단백질, 2700mg의 EPA와 DHA,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미세 영양소의 3배를 몸에 공급합니다. 평균적인 현대인은 하루에 대략 100mg의 EPA와 DHA를 섭취합니다. 정어리 3캔은 무려 그 27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닙니다. 영양제가 아닌 음식의 형태로 포장된 치료 목적 수준의 오메가3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 수준의 EPA와 DHA의 이 복용량이 바로 앞으로 살펴볼 5일 동안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를 이끄는 메커니즘입니다. 염증 해소, 갈색 지방 활성화, 세포막 복구, 인슐린, 민감성 향상 등 이 요법의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생물학적 사건들은 그 엄청난 양의 오메가3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일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무탄수화물 요법이라는 점입니다. 설탕도, 정제 탄수화물도 없이 오직 물, 전해질, 그리고 정어리뿐입니다. 이 무탄수화물이라는 기본 조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첫 시간부터 시작되는 연쇄 반응의 방아쇠입니다. 1일차, 제로 시간. 여러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탄수화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미 가지고 있는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쓰는 것입니다.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은 주로 두 곳에 존재합니다. 간에 대략 100g이 있고 골격근에 300에서 400g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는 식단 속 탄수화물을 통해 이 글리코겐이 계속 채워집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공급을 끊으면 채워지는 과정도 멈춥니다. 글리코겐은 보충되지 않은 채 소비되기만 합니다. 대략 첫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간에 글리코겐이 먼저 고갈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간의 글리코겐이 바로 식사 사이에 혈당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비워지면서 혈당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인슐린도 그 뒤를 따라 떨어지죠.
그리고 이 인슐린의 감소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관문이 됩니다. 구체적인 생화학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주된 호르몬입니다. 지방 분해란 지방 세포가 저장된 중성 지방을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류에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인슐린 수치를 유지하는 섭식 상태에서는 지방세포가 기본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지방세포의 리파제 효소들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탄수화물 요법을 시작하고 첫 12시간 이내에 인슐린이 밀리리터당 대략 15에서 20 마이크로유닛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방세포 내의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가 탈인산화되어 활성화됩니다. 지방세포가 열리고 지방산이 혈류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어리 요법이 단순한 물, 단식과 의미 있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물단식의 경우 혈류로 들어오는 유리지방산은 여러분의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성분들, 즉 보통 수년간 섭취한 식단에 따라 오메가6와 포화 지방에 심하게 편중된 혼합물입니다. 하지만 정어리 요법에서는 지방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하루 3캔의 정어리를 먹음으로써 2700mg의 EPA와 DHA가 시스템에 직접 공급됩니다. 지방이 이동하면서 리모델링되는 세포막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EPA와 DHA에 노출되며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1일차의 수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글리코겐 1g은 대략 3에서 4g의 수분과 함께 저장됩니다. 간에 100g짜리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300에서 400g의 수분이 방출되는 셈이죠.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삼투압 변화와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첫 24시간 동안 1에서 3파운드의 수분 무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글리코겐과 관련된 수분이며 요법이 끝난 후 글리코겐이 다시 채워지면 돌아오는 무게입니다. 1일차에 어떤 사람들이 겪는 가벼운 두통, 에너지 저하, 약간의 짜증 같은 불편함은 저혈당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에 의존하는 뇌가 포도당 공급 감소를 감지했지만 아직 이를 보완할 케톤 생성 시스템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지방산을 변환하고 있죠. 뇌의 연료가 실제로 줄어드는 짧은 시기가 오고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전해질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떨어지고 글리코겐이 고갈됨에 따라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적다는 것은 나트륨을 덜 보유한다는 뜻이고 삼투압에 이끌려 칼륨과 마그네슘과 함께 더 많은 나트륨이 배출됩니다. 1일차에 전해질 손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보충해 주어야만 자칫 이 요법 자체의 부작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두통, 근육경련,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간의 글리코겐은 상당히 고갈됩니다. 순환하는 지방산은 증가합니다. 인슐린은 실제로 낮아져 아마도 10 마이크로유닛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유입되는 지방산으로부터 케톤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1일차는 관문이었습니다. 극적인 세포 차원의 사건들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일차에 근육 보존에 대해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어리 요법이 물 단식이나 주스 단식과 확연히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칼로리가 제한되고 글리코겐 고갈되는 동안 우리 몸은 보호하고 싶은 에너지원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식이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근육 단백질은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아미노산을 통한 포도당 신생합성이 구조적인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어리에서 얻는 매일 69g의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포도당 신생합성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볼까요? 정어리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류신은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주도하는 핵심 인자인 근육세포 내 mTOR 복합 체원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류신이 활성화되면서 근육 내의 동화작용 신호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류신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물 단식이 불과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포도당 신생합성 기질을 공급하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반면 정어리 요법은 제지방량을 보존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69g의 정어리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단식 요법들이 체성분 개선 목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만드는 제지방량 손실을 구체적으로 막아줍니다. 이 1차는 이 요법을 진행하는 동안 생물학적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끼는 날이기도 하죠. 간은 이제 본격적인 케톤 생성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 지방산은 베타 산화 과정을 통해 아세틸코에이라는 이탄소 단위로 분해됩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에서는 이 아세틸코에이의 대부분이 ATP 생산을 위해 크렙스 회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식이탄수화물이 없어 크렙스 회로의 진입 분자인 옥살로아세트산이 고갈되면 아세틸코에이는 효율적으로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간은 두 개의 아세틸코에이 단위를 아세토아세틸코에이로 응축시키고 이는 다시 아세토아세테이트가 되며 최종적으로 혈류의 주요 케톤 체인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로 환원됩니다.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뇌를 위한 대체 연료라는 케톤에 대한 기존의 틀은 사실이지만 불완전합니다.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칼로리적 가치와는 별개로 특정한 세포 효과를 지닌 신호 전달 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케토시스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제1형 HDAC 억제제입니다. HDAC 효소는 염색질을 응축시켜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침묵시킵니다.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가 HDAC를 억제하면 염색질 구조가 느슨해지고 특정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핵심 장수 전사인자인 폭스3, 중금속 결합 단백질인 메탈루티오네인, 그리고 항산화 유전자인 SOD2와 카탈라아제의 유전자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성 유전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방으로부터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세포에게 도달하여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차는 바로 이 과정이 시작되는 날이며 이것이 촉발하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3일차부터 체감하게 될 인지적 향상과 항노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정어리에서 온 EPA와 DHA는 레졸빈으로 대사되고 있습니다. 레졸빈, 특히 EPA에서 유래한 레졸빈 E1과 E2, 그리고 DHA에서 유래한 레졸빈 D1부터 D6까지는 특별한 염증 해소 매개체입니다. 이 화합물 계열은 2000년대 초반 하버드 의대의 찰스 세르안에 의해 처음으로 완전히 규명되었으며 이들의 발견은 염증 생물학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레졸빈은 엔세이드가 콕스2 억제를 통해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차단하는 것처럼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정한 청소 메커니즘을 촉발하여 염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잔해와 사멸된 호중구를 치우고 기존 염증 부위로 새로운 염증 세포가 모이는 것을 줄이며 염증 신호를 단순히 억제하는 대신 조직의 항상성을 능동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항염증제가 하듯 염증을 해소하지 않고 억제만 할 경우 근본적인 조직 손상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해소가 바로 생물학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레졸빈이 그 해소를 주도합니다. 이 1차쯤 되면 매일 2700mg의 EPA와 DHA가 몸에 들어오면서 혈중 레졸빈 풀이 연구에서 말하는 치료적으로 유의미한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40대와 5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안고 살아가는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단순한 억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소 과정을 거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2일차와 3일차 즈음에 관절이 부드러워진다고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고관절이 덜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만성적인 어깨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치료제 용량 수준으로 작동하는 레졸빈 매개 조직 해소 작용입니다. 플라세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1차에 나타나는 도파민 갈망, 즉 다양한 맛이나 뭔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충동은 생리학적으로 입증된 실제 현상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에너지 부족을 필요로 하는 육체적 배고픔과는 다릅니다. 지방 연소 상태가 가동되고 지방산이 지속적인 연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측저액의 도파민에 의해 구동되는 쾌락적 음식 보상 시스템은 반복되고 동일한 미각 자극에 익숙해져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음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시스템이 지루함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1차에 주목할 만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엔자임 Q10의 기여입니다. 정어리에는 전자전달계의 복합체 1과 2 사이, 그리고 복합체 2와 3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묻혀있는 전자 전달체인 코엔자임 Q10이 의미 있는 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효율적인 전자이동에 필수적이며 노화와 스타틴계 약물 복용으로 인해 고갈되는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하루 3캔의 정어리를 통해 여러분은 전자 전달계 구조를 이미 개선하고 있는 카디오리핀 리모델링에 더해 작지만
진정한 의미의 코엔자임 Q10을 식단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1차의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2차적인 미토콘드리아 메커니즘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층입니다. 실생활 측면에서 이 1차는 일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3캔에서 얻는 타우린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급성인 염증 단계의 해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차의 전환기 스트레스로 인해 상승했던 코르티솔이 몸이 지방 연소 모드에 안착하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힘든 고비를 넘긴 사람들에게 이 1차의 수면은 종종 1차의 수면보다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고 우리는 글리코겐 고갈, 케톤 생성, HDAC 억제 메커니즘, 그리고 레졸빈의 연쇄 반응까지 다루었습니다. 솔직히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느끼는 동안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차는 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경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3일차의 생물학은 진정으로 놀라우며 이 요법을 신경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들과 연결짓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3일차, 바로 그날입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이 되면 혈중 베타 하이드록시 부치레이트 농도는 보통 리터당 1에서 3mm몰에 도달하여 영양적 케토시스 범위에 완전히 진입하게 됩니다. 뇌는 연구자들이 신경대사의 케토 적응이라고 부르는 과정, 즉 포도당에 주로 의존하던 상태에서 케톤에 주로 의존하는 상태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 적응은 단순히 연료가 바뀌는 것을 넘어 뇌의 화학 반응 자체를 바꿉니다.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특히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인 BDNF를 증가시킵니다. BDNF는 신경 가소성, 시냅스 형성, 수상 돌기 성장, 그리고 신경세포 생존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입니다. 이 분자는 뇌가 학습하고 적응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BDNF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BDNF 수치가 높아지면 학습 능력, 기분 안정, 인지 회복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케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BDNF를 증가시킵니다. 첫째, 앞서 논의한 HDAC 억제를 통해서입니다. 염색질이 느슨해지면서 BDNF 유전자 발현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시르투인1 경로를 직접 활성화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의 주요 조절자인 PGC1알파를 상향 조절하고 이는 다시 신경세포에서 BDNF 발현을 자극합니다. 케토제닉 식단과 BDNF에 관한 연구들은 케토시스가 시작된 지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해마의 BDNF가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3일차에 경험하는 인지적 명료함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뇌는 어쩌면 지난 수년간 가져본 적 없는 높은 수준의 BDNF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슐린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고탄 수화물 식단을 섭취해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승된 인슐린은 신경세포의 IRS1 신호 전달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통해 BDNF 생산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학적 변화에 대한 정어리만의 특별한 기여는 케톤 그 이상입니다. 바로 셀레늄입니다. 정어리 한 캔에는 약 45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3캔이면 135 마이크로그램으로 일일 권장량의 약 245%에 달합니다. 3일차가 되면 요법을 시작한 이래로 약 4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섭취한 셈입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일반적인 의미의 단순한 항산화 미네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기능이 셀레늄의 존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정 효소군인 셀레노 단백질의 촉매 중심입니다. 셀레노 단백질에는 세포 내 주요 과산화수소 중화제인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도 포함되지만 3일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오도티론인 타리오드화 효소입니다. 타리오드 화효소 1, 2, 3, 즉 DIO1, DIO2, DIO, 3는 갑상선 호르몬인 T4를 활성형인 T3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T4는 저장 형태입니다. 반면 T3는 갑상선 수용체에 결합하여 대사율, 열 생성,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활성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환 효소들이 바로 셀레노 단백질입니다. 이 효소들은 조효소로서 셀레늄을 필요로 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T4가 축적되고 T3는 낮게 유지되어 기술적으로 T4 수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매일 3캔의 정어리를 먹은 3일 차가 되면 체내 셀레늄 상태가 의미 있게 상승합니다. DIO1과 DIO2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T4에서 T3로의 변환이 개선됩니다. 활성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대사율의 반응은 사람들이 체온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묘사하는 현상, 즉 추운 환경에서 더 큰 따뜻함을 느끼고 대사가 빨라지며 마치 몸의 온도 조절기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플라세보가 아닙니다. 갑상선의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셀레늄에 의존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가 측정 가능한 대사율, 열 생성 능력,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가용성 증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뇌가 BDNF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 작동하고 항염증 레졸빈이 치료 범위까지 축적된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3일차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하나로 수렴하는 날입니다. 케톤으로 상승한 BDNF, 셀레늄이 주도하는 갑상선 T3 활성화, 그리고 레졸빈이 매개하는 신경염증의 완전한 해소. 뇌는 케톤 연료로 작동하며 높은 BDNF를 통해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성장시키고 48시간 전보다 염증성 간섭이 현저히 줄어든 세포 환경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일차에 느끼는 명료함의 생물학적 실체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입증되었으며 기계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과장된 주장을 늘어놓는 영양제 회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요법을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연구들과 연결짓는 3일차의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졸빈 D 시리즈, 특히 레졸빈 D1과 D2가 동물 연구에서 신경 조직의 아밀로이드 베타 및 타우 단백질 응집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알츠하이머병에서 축적되는 바로 그 단백질 응집체이며 이를 제거하려면 수면 중 가동되는 글림파틱 시스템과 깨어있는 동안 레졸빈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면역 해소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3일차가 되면 여러분의 몸은 아마 수년 만에 가장 높은 농도의 레졸빈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2700mg의 DHA와 EPA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의 글림파틱 청소 작업은 이제 더 깨끗해진 신경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면역 시스템인 미세하교 세포는 친염증성인 M1 상태에서 레졸빈 D1이 촉진하는 염증 해소성 M2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어리가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뇌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경염증 및 단백질 응집체, 제거 메커니즘의 치료 수준의 DHA, 이 대사산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며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절대 이 정도 농도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3일차는 뇌가 케톤 연료로 작동하고 높은 BDNF를 통해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성장시키며 최적화된 변환 효율을 가진 갑상선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동되고 레졸빈에 의해 활성화된 미세하교 세포를 통해 세포 잔해를 치우는 날입니다. 그 명료함은 진짜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생물학적 원리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4일차, 내부의 생물학적 변화가 7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4일차는 외부로 그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더 예상치 못한 메커니즘들이 가동되는 날입니다. 바로 갈색 지방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갈색 지방은 주로 척추, 쇄골, 목 주위에 발견되는 대사적으로 활발한 지방인데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로 가득 차 있어서 갈색을 띱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ATP를 생산하지 않고 전자전달계가 작동하게 해주는 짝풀림 단백질, 즉 UCP1이 들어있습니다. UCP1은 지방 산화에서 얻은 에너지를 ATP로 저장하는 대신 미토콘드리아가 이를 열로 발산하게 만듭니다. 화학적 에너지가 아닌 따뜻함을 위해 지방이 타는 것인데 듣기에는 비효율적 같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사율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정어리에서 얻은 EPA와 DHA는 특정한 수용체 경로를 통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합니다. GPR120은 갈색 및 베이지색 지방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지 단백질 연결 수용체로 긴 사슬 오메가3 지방산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갈색 지방세포에서 GPR120이 활성화되면 PPAR 감마와 PGC1 알파가 포함된 경로를 통해 UCP1의 발현이 상향 조절됩니다. UCP1이 많아질수록 열 생성이 늘어나고 휴식기 대사율이 높아집니다. 코펜하겐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식이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인간의 갈색 지방, UCP1 발현, 그리고 열 생성 활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고용량의 오메가3 섭취가 며칠 동안 지속된 후 정점에 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4일차에 우리가 있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평소라면 불편함을 느꼈을 환경에서도 추위를 느끼지 않고 몸이 따뜻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색 지방의 열 생성이 향상된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성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UCP1이 주도하는 갈색 지방의 열 생성 증가는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연소시킵니다. 특히 에너지를 ATP로 저장하지 않고 열을 내기 위해 직접 지방을 태웁니다. 이것은 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사적 누수 현상입니다. 활성화된 갈색 지방 조직이 40g 증가하면 열 생성만으로 하루에 약 250 추가 칼로리가 연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일차에는 타우린이 수면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정어리는 타우린에 몇 안 되는 중요한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타우린은 몸에서 소량 생산되지만 특히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하루 3캔의 정어리는 대략 1.5에서 2g의 타우린을 매일 제공합니다. 타우린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아주 명확합니다. 타우린은 가바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합니다. 가바의 수용체는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이며 벤조디아제핀, 알코올, 수면제 등이 표적으로 삼는 곳입니다. 타우린이 여기에 결합하면 억제성 신호를 보내 신경의 흥분성을 가라앉히고 코르티솔에 의한 과각성 상태를 줄이며 수면 구조를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우린과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서파 깊은 수면 지속 시간의 향상과 야간 코르티솔 수치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타우린은 CRH, 즉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HP의 이 축의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CRH가 줄어든다는 것은 야간에 코르티솔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야간 코르티솔이 적어지면 스트레스 생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일차가 되면 매일 2g씩 3일 동안 축적된 타우린이 뇌의 타우린 수치를 유의미하게 높여놓았습니다. 여기에 레졸빈으로 감소된 신경염증과 케톤이 이끄는 BDNF까지 더해져 4일차의 수면질은 1일차의 수면질과는 극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깊고 더 회복력이 뛰어나며 깨어났을 때 실제로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4일차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피부 변화도 진짜이며 그 메커니즘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나흘 동안 매일 2700mg씩 순환하던 EPA와 DHA가 피부세포, 각질 형성세포, 진피섬유화 세포의 인지질 이중층에 결합되었습니다. 세포막은 덜 산화된 지질 성분으로 인해 더욱 유동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했습니다.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2와 류코트리엔을 만들어내는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세포막에서 EPA로 대체되면서 피부에서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 데 쓰일 원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 염증이 감소하고 세라마이드 생산이 개선되며 사람들이 말하는 속광이 나는 건강한 외양을 띠게 됩니다. 이날은 카디오리핀 복구도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었듯이 카디오리핀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구조적 인지질입니다. 카디오리핀의 DHA와 EPA 함량은 전자 전달계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4일차가 되면 지속적인 고용량의 DHA, 이 섭취가 근육, 심장, 간 미토콘드리아의 카디오리핀 구성을 나흘째 리모델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조직들의 미토콘드리아는 1일차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구성된 세포막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생물학적 변화가 지나고 5일차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전체 대화의 시발점이 된 연구가 마침내 온전하게 설명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정어리가 당뇨병 위험을 극적으로 줄여준다는 바르셀로나 연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없이 인용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5일차인 지금 제가 전체 생화학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어리가 세포 수준에서 인슐린과 포도당 생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일차, 모든 것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케토시스, 레졸빈, BDNF, 갑상선 T3, 갈색 지방의 열생성, 타우린과 가바의 수면 구조, 카디오리핀 복구까지 각각의 메커니즘이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단식 모방 식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전신적인 생물학적 리셋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5일차의 바르셀로나 연구를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 이유는 이 연구가 정어리가 대사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임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 연구를 인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놓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델 마르병원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당뇨병 전 단계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있는 152명의 성인을 등록시켰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기존 식단의 일주일에 2캔의 정어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조군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관찰 기간은 12개월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용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정어리 그룹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37%에서 8%로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정어리 2캔을 추가한 것만으로 상대적 위험이 78%나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어리 그룹은 공복 인슐린, 호마 IR, 그리고 식후 포도당 곡선화 면적으로 측정한 인슐린 민감성이 극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을 이끈 구체적인 세포 경로가 바로 우리가 5일 동안 살펴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EPA와 DHA는 최소 3가지의 입증된 분자 경로를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첫째, 골격근의 GPR120 활성화입니다. 갈색 지방에서 UCP1을 활성화하는 바로 그 GPR120 수용체가 골격근 세포에도 발현되어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을 통해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인슐린 자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하위 단백질인 PI3, K와 AKT를 포함하는 경로를 통해 글루트포의 이동을 상향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EPA와 DHA는 인슐린 수용체 경로와는 독립적으로 GPR120을 통해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성 신호를 평행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영상에서 논의했던 AMPK와 유사한 우회로입니다. 둘째, EPA와 DHA는 IRS1셀인 인산화 단계에서 인슐린 수용체 신호를 차단하는 근육세포 내부의 지방, 즉 근육 내 지질 축적을 줄여줍니다. 근육세포막에서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을 밀어내고 IRS1을 차단하는 세라마이드와 디아실글리세롤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EPA와 DHA는 근육 수준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세포 결함을 부분적으로 역전시킵니다. 셋째, 레졸빈이 매개하는 전신 염증의 감소가 인슐린 신호 전달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TNF-알파와 IL-6는 간에서 인슐린 수용체의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레졸빈이 매개하는 지방 조직 염증의 해소는 이러한 사이토카인 부하를 줄여주어 간의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에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집니다. 간이 야간에 포도당을 과다 생산하는 것을 멈춥니다. 세 개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간의 정어리 요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치료 용량의 강도로 가동됩니다. 매일 2700mg의 EPA와 DHA는 평균적인 현대인 섭취량의 대략 27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캔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3캔씩 5일 동안 섭취하는 것은 바르셀로나 연구의 일주일치 복용량의 10배를 5일 동안 지속하는 셈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5일차가 되면 의미 있는 변화를 겪습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 패턴이 장내 세균 집단을 선택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건강한 장벽 기능 및 대사 건강과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점액 생산 박테리아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단식과 저탄수화물 기간 동안 일관되게 증가합니다. 이 균은 장 상피 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을 강화하여 박테리아의 지질다당류가 혈류로 넘어가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새는 장증후군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가장 흥미로운 효과는 정작 일어나지 않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정제당과 가공된 전분을 먹고 자라며 대사장애와 관련된 프리보텔라와 특정 퍼미큐테스 계열의 장내 세균들이 5일 동안 먹이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개체수는 대사적으로 더 중립적이거나 유익한 섬유질 내성 및 단백질 내성, 박테리아 종들에 비해 감소합니다. 음식의 다양성을 이처럼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종종 요법 시작 전보다 더 좋은 이유는 습관적인 고당분 섭취로 인한 기회감염성 과증식이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와 아커만시아의 연결고리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어리가 대부분의 다른 단백질 공급원보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에 또 다른 층을 더해주는 비교적 최근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거트 마이크로브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EPA와 DHA는 장상피 세포의 GPR120 수용체 신호 전달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 의한 GPR120의 활성화는 아커만시아가 유일하게 먹이로 삼는 물질인 점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장에 EPA와 DHA가 많아진다는 것은 점액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뜻이고, 이는 아커만시아가 많아진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밀착 연접이 더 튼튼해지고 장벽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EPA와 DHA의 전신적인 항염증 효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오메가3 장축입니다. 장 점막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갈색 지방의 열생성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일한 수용체 경로를 통해
대사 건강 결과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GPR120이 이중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 조직에서는 열 생성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점액 촉진을 통해 장벽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법이 5일간의 프로그램을 넘어 더 넓은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내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풍부함은 인구 집단 연구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보여주는 가장 일관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커만시아가 풍부한 사람들은 다른 식이 요인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더 나은 포도당 대사, 더 낮은 공복 인슐린, 그리고 더 낮은 대사 증후군 발생률을 보입니다. 매일 3캔의 정어리를 섭취한 지 5일 차가 되면 오메가3가 주도하는 아커만시아 촉진작용이 근육의 GPR120과 글루트포 메커니즘, 그리고 레졸빈의 지방염증 해소 경로가 완전히 다른 루트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한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일 차까지 여러분은 요법을 진행하는 동안 1일 권장량의 대략 5000%에 달하는 비타민 B12를 섭취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B12의 역할은 일반적인 의미의 에너지 대사를 넘어섭니다. 정어리에 존재하는 B12의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은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변환하는 메티오닌 합성 효소의 조효소입니다. 이 변환 과정은 체내 메틸화 반응에 보편적인 메틸 공여자인 S-아데노실 메티오닌, 즉 샘을 만들어냅니다. 메틸화는 DNA 복구, 유전자 발현 조절, 미엘린 합성,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제어합니다. 신경 섬유를 감싸고 있는 절연 덮개인 미엘린은 샘에 의존하는 메틸화 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B12가 부족하면 따끔거림, 무감각, 인지, 둔화 등 B12 결핍의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점진적인 미엘린 퇴화가 일어납니다. 충분하거나 높은 수준의 B12는 미엘린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의 기초가 되는 신경 전도 속도를 지원합니다. 5일 차가 되면 5일간의 일일 섭취량 500%에 달하는 B12, 케톤으로 인해 상승된 BDNF, 셀레늄으로 최적화된 갑상선 기능, 그리고 해소된 신경염증이 결합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젊었을 때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신경학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약물의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본래 설계된 사양에 더 가까운 조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일간의 정어리 단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니며 누구에게 적절한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입증된 특정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진 합법적이고 단기적인 영양학적 개입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식이 전략은 아닙니다. 평생 정어리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5일간의 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EPA, DHA, 셀레늄, 타우린, B12, 완전 단백질과 같은 특정 영양소를 집중적인 용량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범위의 섭취량이 무탄수화물, 단식 모방의 칼로리 제한이 주는 대사적 이점과 결합된 것이죠.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가면 이 모든 효과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민감성, 염증 부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그리고 신경 기능에 가져온 이 리셋은 만약 정상 식사로의 복귀를 현명하게 한다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법을 마친 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후 일간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탄수화물 섭취 후에는 요법의 직접적인 효과와 췌장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는 대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으로 돌아가면 과장된 포도당과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명한 출구 전략은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을 2, 3일에 걸쳐 당 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부터 점진적으로 다시 도입하세요. 콩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 채소, 그리고 전분질 채소 순으로 드십시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고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류가 먼저인 이유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생화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콩류에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형태의 탄수화물인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5일 동안 여러분이 배양한 아커만시아와 뷰티르산 생성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들은 곡물 기반의 전분에 비해 포도당과 인슐린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과 콩류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포만감 신호를 만들어내어 6일차의 고칼로리 식사로 과잉 보상할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5일간 거의 무탄수화물을 유지하다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으로 급격히 돌아가면 이 요법이 만들어낸 인슐린 민감성 개선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 놓게 될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미치기엔 충분합니다. 리셋의 효과는 리셋 후 돌아가는 식단 환경이 요법 시작 전의 환경과 충분히 다를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이 5일 정어리 단식이 주는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후에 무엇을 하든 마법처럼 지속되는 리셋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돌아갈 기본값을 바꿀 때, 즉 6일차가 1일차 이전의 날과 진정으로 다를 때 최적의 결과를 내는 리셋입니다. 이 요법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요구량이 급격하게 변하므로 면밀한 의료진의 감독 없이 무탄수화물 요법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5일간의 칼로리 제한 요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고단백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섭식 장애의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5일간의 제한 요법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수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어리는 수은 함량이 가장 낮은 생선 중 하나로 대략 0.013ppm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0.35ppm인 참치나 약 1ppm에 달하는 황새치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참치보다 수은 함량이 30배나 낮은 정어리는 임산부가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것으로 식품안전기관들에 의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은과 결합하여 생체 이용률을 낮추는 정어리의 셀레늄 성분은 추가적인 보호막을 동가합니다. 단백질에 관한 의문점도 풀어보겠습니다. 정어리에서 얻는 매일 69g의 단백질은 대부분의 기능의학 기준에서 볼 때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수준에 속하죠. 건강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 단식이 초래할 수 있는 제지방량 손실도 예방해 줄 것입니다. 정어리 단백질에 포함된 류신의 양이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한 엠토르시노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일간의 생물학적 변화를 날짜별로, 메커니즘별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일간의 요법이 전신 시스템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4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보면 각각의 조각들이 암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누적된 전체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5일간 정어리를 먹었을 때 여러분의 체내 생물학적 타겟 시스템별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사 시스템, 제로 탄수화물 섭취는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인슐린을 급감시킵니다. 지방 분해의 문을 엽니다. 케톤 생성이 시작되어 이 1차에는 치료 범위에 도달합니다. EPA와 DHA는 근육세포에서 GPR120을 활성화하여 인슐린과 독립적인 글루트포 상향 조절을 제공합니다. 레졸빈이 매개하는 지방 조직, 사이토카인의 감소는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최종 결과, 5일 내내 극적으로 향상된 인슐린 민감성. 이것이 바르셀로나 연구에서 78%의 위험 감소를 이끌어낸 메커니즘입니다. 신경 시스템.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HDAC를 억제하고 3일차까지 BDNF 상향 조절을 주도합니다. 셀레늄은 타리오드 화효소의 활성을 최적화하여 T4에서 T3로의 변환과 대사율을 개선합니다. 타우린이 축적되어 가봐 A 수용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면 구조를 개선하고 코르티솔이 주도하는 HP의 이 축의 활성화를 줄입니다. DHA는 신경세포막의 인지질에 결합하여 시냅스 신호 전달을 개선합니다. B12는 메틸코발라민과 샘 경로를 통해 미엘린 합성을 지원합니다. 최종 결과, 개선된 인지력, 기분 안정성, 수면질,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 이 모든 것이 3일차부터 5일차까지 동시에 작동합니다. 염증 시스템. EPA와 DHA는 레졸빈 E1, E2, D1부터 D6로 대사됩니다. 이것들은 염증성 세포의 잔해를 치우고 조직 항상성을 회복하는 능동적인 염증 해소 매개체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세포막에서 EPA로 대체되어 프로스타글란딘 E2와 류코트리엔의 생성을 줄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됨에 따라 지방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합니다. 최종 결과 치료 용량 강도로 작동하는 전신적인 항염증 해소 과정, 오메가3의 집중적인 식품 공급원 형태 덕분에 대부분의 영양제 용량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시스템. DHA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통합되면서 카디오리핀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전자전달계의 효율이 개선됩니다.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의 HDAC 억제 작용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유전자를 상향 조절합니다. 셀레늄과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 경로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산소 부하를 줄여줍니다. 최종 결과, 항산화 보호 기능과 생합성 신호가 개선된 더 나은 지질 성분의 세포막 위에서 가동되는 미토콘드리아, 열 생성 시스템, EPA와 DHA에 의한 갈색 지방 세포의 GPR120 활성화는 UCP1을 상향 조절하여 빗떨림 열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셀레늄으로 최적화된 타리오드 화효소 활성에서 비롯된 갑상선 T3의 상향 조절은 열 생성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최종 결과 4일차와 5일차에 측정 가능할 정도로 상승한 휴식기 대사율. 요법이 끝난 후에도 부분적으로 지속되는 대사적 이점, 마이크로바이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탄수화물 공급은 정제당을 먹고 자라는 장내 불균형 세균 집단을 굶어 죽게 합니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증가하여 장벽의 무결성을 강화합니다. 장으로부터의 지질다당류 누출이 줄어들어 박테리아 내독소로 인한 전신 염증 부하가 감소합니다. 최종 결과 1일차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염증 유발 성향이 덜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피부와 결합 조직, 오메가3 지방산이 각질 형성 세포막에 결합되어 피부의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줄입니다. 세라마이드 합성이 개선됩니다. 항염증성 레졸빈이 진피층에서 활성화됩니다. 활막 조직 세포막에서 아라키돈산이 밀려남에 따라 관절 염증이 해소됩니다. 최종 결과 4일차쯤 눈에 띄게 좋아지는 피부, 3일차와 4일차에 느껴지는 관절 가동성의 향상, 14개의 메커니즘, 5일, 단 하나의 음식. 이 중 어떤 것도 정어리가 마법이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어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양 패키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치료 범위 용량의 EPA와 DHA를 셀레늄, 타우린, B12, 완전 단백질, 비타민 D와 함께 공급하면서 5일간의 무탄수화물 환경이 이 모든 메커니즘이 방해 없이 동시에 최고 강도로 작동할 수 있는 대사적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조회수 280만을 기록하고 시간당 만건의 조회수를 올리는 정어리 영상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시도할 때 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원리를 원합니다. 요약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어리를 먹어보세요. 염증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며 대사가 좋아지고 살이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EPA와 DHA가 여러분의 몸이 앓고 있던 만성 염증 상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레졸빈 이원과 E2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간이 만들어내는 케톤은 세포에게 도달하는 HDAC 억제제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저장 형태에서 활성 형태로 바꾸는 타리오드 화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타우린은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여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던 HP에 이축의 코르티솔 반응을 억제합니다. 생물학은 요약본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게 되면 요법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일시적인 제한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식단에서 만성적으로 부족한 특정한 영양학적 신호들을 몸의 특정 생물학적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5일 동안 적용하는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어리가 갖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식단 원칙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당뇨병 연구, 오메가3 염증 문헌, 셀레늄 갑상선 연구, 타우린과 신경 기능에 관한 최신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연구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비범한 음식으로서의 가치입니다. 2달러짜리 통조림, 5일, 동시에 작동하는 14개의 메커니즘, 이러한 전신 시스템적 관점에 대해 여러분이 꼭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모든 메커니즘은 진짜입니다. 제가 인용한 모든 자료는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 그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는 정어리를 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5일간의 요법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집중 효과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저 적당한 수준일 메커니즘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각각의 요소만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누적된 생물학적 리셋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단 용량의 EPA와 DHA, 이 자체만으로는 수주에 걸쳐 점진적이고 완만한 항염증 효과를 낼 뿐입니다. 그 어떤 무탄수화물 요법이든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면 인지적, 대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셀레늄은 경계선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갑상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치료 용량 수준의 타우린 섭취는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중 정어리만의 고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법의 메커니즘들을 영양제만으로 똑같이 재현하려면 매일 2700mg의 고용량 EPA와 DHA, 치료 용량의 셀레늄, 2g의 타우린, 고용량 메틸코발라민 B12, 비타민 D3, 코엔자임 Q10,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을 지원할 타우린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한 달 영양제 비용으로 좋게 150달러에서 250달러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5일간의 요법에 필요한 정어리 15캔, 즉 하루 3캔은 대부분의 마트에서 25달러에서
$35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들을 따로따로 먹어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생체 이용률과 식품 화합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전달하는 식품 매트릭스 형태, 그대로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양제 전반에 대한 반대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영양제 산업이 식품에서 개별 화합물을 추출하여 엄청난 마진을 붙여 되파는 시장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어리와 같은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가 보여주듯 일부 식품들은 이미 치료 범위 농도에 관련 화합물들을 사실상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포함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르셀로나 연구팀은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조림 정어리를 사용했고 당뇨병 위험이 78%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음식이 곧 처방입니다. 제가 설명한 메커니즘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포도당과 인슐린으로부터의 방해 신호가 없는 각 메커니즘이 간섭 없이 최고 강도로 작동할 수 있는 무탄수화물 인슐린 최소화 환경에서 이 모든 것들이 5일 동안 한꺼번에 치료 용량 강도로 동시에 돌아갈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3일차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5일차가 되면 멈추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으며 포도당과 인슐린의 간섭이 없는 대사적 맥락 안에서 그 각각의 일들이 최대한의 효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틀은 마케팅을 위한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바르셀로나 연구는 이 식품의 가장 저렴한 버전인 일주일에 통조림 2캔을 사용했습니다. 커피 한 잔보다 싼 그 음식이 임상시험에서 당뇨병 위험을 78%나 줄였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마트, 특히 통조림 생선 코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양제 산업이 대사 건강을 고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현재 팔고 있는 것들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닷새 동안의 낯선 식단 실험을 하는 동안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바꿨다면 입소문난 요약본을 보고 전체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던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생물학은 항상 요약본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실제로 바꿔놓을 수 있는 메커니즘, 연구,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